지금까지 나왔던 예제들은 윈도우즈 OS, 즉 CLR이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진 것을 캐치해서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윈도우즈 OS가 예외 객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 던지는 방식은 through라는 명령문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 문서에서 iPass라는 메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링크를 따라가면은 다음과 같은 온라인 매뉴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32비트 정수로 변환하는 것, 매개 변수는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예외라는 부분에 argument null exception, format exception, overflow exception. 자, 이 메소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메소드, .NET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클래스 또는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이런 것들을 파악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파악된 이 예외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던지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메소드, 어떤 클래스가 있었을 때 특정 메소드 내에서 조금 전과 같이 파스라는 메소드와 같이 예외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것을 트라이 블록으로 묶어놓고 예외를 잡아 처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상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through에 대해서는 뒤에 예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 메커니즘의 중요한 핵심은 try, through, catch, 그리고 마지막에 finally 블록이 있습니다. 처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try 블록과 한 개 이상의 catch 블록, 이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through,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예외 객체를 만들어 던질 때 through라는 명령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finally 블록은 뒷문 단속이에요. 주로 하는 것은 리소스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모든 앱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리소스를 활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파일이 되겠죠. 파일. 어떤 문서를 열었을 때 다른 누군가가 같은 문서를 열게 되면 메시지 창이 뜹니다. 누가 현재 작업 중이기 때문에 당신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자, 파일도 리소스에 해당됩니다. 조금 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두 사람이 접근했을 때, 하나의 파일에 접근했을 때 오류를 발생시켰지만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어떤 파일을 하나 열었을 때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에 접근하면은 조작을 못하도록 막아놓습니다. 즉, 이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파일을 닫아야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리소스 누수가 발생이 됩니다. 윈도우 OS 또는 CLR, 이것들은 리소스나 메모리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자, 참조 변수와 객체,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참조 변수는 객체, 즉 메모리상에 있는 이 객체를 참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객체에 참조 변수가 하나라도 없으면, 한 개라도 없으면 이 객체는 자연 소멸됩니다. 쓰레기 수집기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메모리 누수가 발생이 됩니다. 메모리 누수가 발생이 되면은 아마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굉장히 버벅거릴 거예요. 즉, 지연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참조하고 있지 않은 객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 이와 같이 리소스 또는 메모리, 이거를 해제할 수 있는 수단, 특히 예외 상황이 발생되면은
예외 상황이 발생된 그 지점 하부에 있는 모든 명령문들이 중단됩니다. 스킵하는 거죠. 그리고 제어권이 캐치 쪽으로 전달된다고 했어요. 캐치 쪽에서는 예외 상황을 언와인딩 시킵니다. 즉 캐치 블록 내부에서는 예외 상황을 해제를 시켜줘요. 이때 언와인딩이라는 용어가 씁니다. 언와인딩,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태엽을 감을 때 쓰는 거죠. 태엽을 감습니다. 그리고 태엽을 푸는 것, 즉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걸 언와인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명시적으로 해제해야 될 리소스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점유되고 있으면은 프로그램은 굉장히 버벅거리면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메모리든 리소스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은 해제해야 됩니다. 그 해제하는 것을 뒷문 단속을 하는 이 파이널리 블록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파이널리 블록은 예외 상황이 발생됐던 또는 발생되지 않았던 언제나 이 파이널리 블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트라이 블록에서 예외 상황이 없습니다. 예외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캐치 블록 쪽으로는 가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도 파이널리 블록은 항상 경유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트라이 블록에서 예외 객체가 만들어졌다. 그럼 당연히 캐치 블록 쪽으로 넘어가겠죠. 캐치 블록에서 이 예외 객체를 언와인딩을 시켜줍니다. 예외 상황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파이널리 블록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예외가 있던 없던 파이널리 블록은 언제나 들어가게 됩니다. 자, 파이널리 블록,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리소스나 메모리를 해제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용도가 필요 없다면 파이널리 블록은 없어도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파이널리 블록에서는 트라이 블록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돼서 처리하지 못한 리소스를 해제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리 블록은 리소스 누수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트라이 블록에서 현재 메모리를 또는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외 상황에 따라서 이 리소스를 제거하지 못했을 때 이 못한 것을 트라이 블록 내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예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리소스나 메모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하고 나서 다시 그 리소스나 메모리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try, catch, through, catch, finally, 이것들을 다음에 나오는 예제 코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박. 자, 트라이 블록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즉, 예외 상황에 대한 예외 객체가 윈도우즈 OS든 또는 through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던 예외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예외 객체를 수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박. 그 예외 객체를 캐치 쪽에 전달합니다. 즉 수박을 캐치 쪽으로 보내는 거죠. 캐치 블록 내에서는 그 수박 예외 객체 이걸 해치 작업을 합니다. 해치 작업을 하면서 어떠한 오류가 있었는지 메시지로도 보내고 그리고 예외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수박을 뽀개 갖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 다음에 캐치 블록이 끝났습니다. 그럼 파이널리 블록으로 가요. 파이널 블록에서는 트라이 블록 또는 캐치 쪽에서 미처 메모리나 리소스를 해제하지 못했던 것을 파이널리 블록에서 처리합니다. 그것은 수박 껍데기 이런 것들을 쓰레기통에 완전하게 버리는 역할, 그거를 파이널리 블록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예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겁니다. 제어권의 흐름에 따라서. 자, 제어권이 메인 메소드로 들어갔습니다. 자, 우선 12번째 줄로 가겠죠. 자, do not through exception. 자, 이걸 호출합니다.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제어권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try와 catch 블록이 있고 finally 블록이 있습니다. 자, 우선 try 블록으로 제어권이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화면에 요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죠. 예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단순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라서. 그러면 캐치 쪽으로 갈까요? 안 가겠죠. 예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제어권은 finally 블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try catch finally 이렇게 쌍으로 있는 것 바깥으로 가서, 즉 66번째 줄로 가서 이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끝으로 가서 끝내게 되면은 이 메소드를 호출한 호출자 지점으로 되도록 합니다. 12번째 주죠.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또 그 다음 줄. 이게 through exception with catch라고 나와 있어요. 이 메소드로 들어갑니다.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try catch finally가 있습니다. 자, try로 갑니다. 이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겠죠. 그런 다음에 76번째 줄로 와서 예외 객체를 사용자가 만듭니다. 즉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 갖고 exception 클래스 타입의 모든 내용물들을 메모리상에 집어넣습니다. 모든 멤버들을. 그런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해서 여기 사용자가 지정한 이 메시지를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은 exception in through exception with cache. 이 문자열을 이 객체 내에 포함을 시켜요. 기록을 합니다. 기록.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이 객체 속에 있는 메시지라는 프로퍼티에 이 문자열을 복사해 넣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예외 객체요. 이 예외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exception 클래스입니다. 자, 만들어진 객체를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어권은 캐치 쪽으로 갑니다. 어느 쪽? 이 예외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한 클래스 타입과 동일한 참조 변수가 있는 곳으로. 자, 여기서 만들어진 예외 객체 exception 클래스 타입입니다. 보냅니다. 던집니다. 캐치 쪽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조 변수가 exception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즉, 이 참조 변수는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exception 파라미터 뭐죠? 요겁니다. 이 참조 변수가 누구를 가리키나요? 76번째 줄에서 만들어 놓은 이 객체를 가리킵니다. 이 객체 속에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합니다. 이 메시지라는 프로퍼티 속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생성자에 의해서 정해 놓은 요 문자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화면에는 exception in through exception with cache라는 문자열이 앞에 있는 문자열과 합쳐져서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캐치를 벗어나면 끝나면은 캐치에 있는 매개 변수, 지역 변수라고 얘기했죠. 요것이 사라집니다. 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즉, 참조 변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객체에 유일하게 참조하고 있던 이 참조 변수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예외 객체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캐치 끝나는 부분에서 예외 상황은 unwinding이 될 거예요. 그런다면 어디로 갈까요? finally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를 화면에 출력.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try catch finally. 이 쌍들의 벗어난 부분, 즉 88번째 줄로 가서 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고 요 메소드는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 메소드를 호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자,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줄로 가볼까요? 제어권은 20번째 줄로 와서 여기 있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어권은 23번째 줄로 와서 트라이 블록으로 들어가게 되죠. 트라이 블록 내에는 through exception without catch 요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자, 이 메소드 어디에 정의되어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제어권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또다시 트라이 블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고 그 다음 98번째 줄에서 보게 되면은 new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메모리, 즉 객체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 객체는 exception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객체 속에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요 안에 있는 인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생성자는 요 문자열을 가지고 이 객체 속에 있는 메시지라는 프로퍼티에 요 문자열을 할당하게 될 거예요. 즉, 이 객체 속의 메시지라는 프로퍼티 내에는 요 문자열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던집니다. 이 객체를 던져요. 던지는데 이 트라이 블록과 짝꿍이 되는 캐치가 없네요. 자, 없을 경우에는 이 객체는 이 트라이 블록이 소속되어 있는 이 메소드를 호출했던 지점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만들어진 예외 객체를 캐치가 없기 때문에 이 메소드를 호출한 그 지점으로 이 객체를 보내게 돼요. 던집니다. 자, 그럼 던지면 어디로 받을까요? 여기에 있는 캐치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즉, 조금 전에 그 메소드를 호출했던 그 트라이 블록과 연결되어 있는 캐치 쪽으로 보내요. 내부에서 이 메소드 내부에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캐치 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캐치에 헤드가 없네요. 즉, 던져진 예외 객체를 받을 수 있는 참조 변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참조 변수가 없기 때문에 던져진 객체는 자연 소멸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제어권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 메시지, 요 30번째 줄에 있는 요 메시지가 먼저 화면에 출력될까요? 아니면 여기에 객체를 만들어서 보낼 당시에 트라이 블록과 연결되어 있는 finally 이쪽에 있는 요 메시지가 먼저 화면에 나타날까요? 결론은 요 finally에 있는 요 부분이 먼저 수행이 됩니다. 자, 절차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예외 객체를 바깥쪽에 있는 캐치 쪽으로 던지는 건 맞습니다. 던지고 난 다음에 finally 블록으로 하나 들어와서 여기 있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고 그리고 try finally와 연결된 끝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메시지도 먼저 보냅니다. 다시 한번, 여기 finally에 있는 요 부분이 먼저 화면에 출력되고 그 다음에 요 예외 메커니즘 벗어난 107번째 줄에 있는 요 메시지가 화면에 출력되고 그 다음에 제어권이 던져진 객체를 갖고 캐치 쪽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캐치 쪽으로. 자, 여기서는 헤드가 없기 때문에 자연 소멸.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35번째 줄에 있는
요 부분이 화면에 출력되고 또 제어권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try exception catch read through 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 메소드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read through. 제어권이 이쪽으로 왔어요. 자, 여기서 제어권이 안으로 들어가서 요 문장을 화면에 출력하고 여기서 또 객체를 만듭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과정과 동일해요. exception class 타입으로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예외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요 메시지 프로퍼티 내에 요 인수로 전달한 요것이 기록될 겁니다. 자, 이것을 던집니다. 가까이 있는 캐치를 찾아요. 마침이 있네요. 여기. 자, 헤드로 갑니다. 던져진 객체가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잡아올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잡아올 수 있죠. 요 객체를 만든 클래스 타입과 얘를 잡을 수 있는 참조 변수의 클래스 타입 같죠. 같기 때문에 요 참조 변수가 이 객체를 잡아올 수 있습니다. 즉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화면에 출력해요. 앞에 있는 문자열과 함께 exception 파라미터 요거죠. 요 참조 변수입니다.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그 안에 있는 메시지 출력합니다. 그럼 메시지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exception in, through exception, catch, read through 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에 있는 문자열과 합쳐서 화면에 출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through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피연산자가 없어요. 즉 new 어쩌고 저쩌고 예외 객체를 만드는 부분이 없이 그냥 through만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던지기예요. 다시 던지기. 여기에 가져온 캐치 안으로 끌고 온 요 예외 객체를 다시 던지기 합니다. 다시 던지기. 다시 던지기 어느 쪽으로 던질까요? 요 메소드를 호출했던 바깥쪽에 있는 캐치로 보내게 됩니다. 캐치로 보내요. 자, 어디로 갈까요? 요 메소드를 호출했던 것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요. 이 메소드가 소속된 캐치와 트라이와 연결된 캐치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쪽으로 보내. 자, 조금 전 예제와 같이 헤드가 없어요. 던져서 캐치해서 받을 수 있지만 얘를 받을 수 있는 참조 변수가 없기 때문에 던져진 예외 객체는 자연 소멸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것 또한 어떻게 화면에 먼저 출력이 되나 볼까요? 자, 리스루를 했습니다. 즉 여기서 만들어진 예외 객체 이것을 캐치 안으로 갖고 와서 이것을 다시 던집니다. 다시 던져요. 그러면 요 예외 객체 바깥으로 보내게 되겠죠.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캐치가 끝나고 그 다음에 finally 뒤에 나옵니다. 얘가 먼저 화면에 출력. try, catch, finally 짝을 이뤘던 바깥쪽 135번째 줄로 와서 얘가 출력. 그리고 바깥쪽에 있던 여기 던져졌지만 얘를 받을 수 있는 참조 변수가 없기 때문에 던져진 예외 객체는 리스로 했지만 그 객체는 사라지고 요게 마지막으로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출력 결과와 함께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요 코드 설명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출력 결과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과정대로 나온 출력 결과입니다. 자, 이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갖고 언제 수루되고 그리고
언제 리스로 되고 그것들을 캐치해서 어느 쪽에서 받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내부에서 처리를 못했다. 그럼 바깥쪽에 있는 캐치 쪽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캐치 쪽. 자, 조금 전에 코드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rough 명령문. 예외 상황에 대해서 직접 사용자가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가까이에 있는 캐치 블록으로 전달합니다. 가까이에 캐치 블록에 해당되는 캐치가 없으면 바깥쪽에 있는 캐치 블록으로 전달하는 거죠. through 명령문 다음에 나오는 피연산자, 즉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피연산자예요. through 다음에 나오는 것. 여기서는 예외 객체를 만듭니다. 예외 객체. 자, 여기서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이것을 through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예제에서는 exception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예외 객체를 만들었어요. 좀 어떤 예외 객체든 exception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예외 객체는 모두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예제 코드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치 블록에 던져진 예외 객체를 through 명령문을 통해서 다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온 예제에서는 이 through 명령문에 피연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온 예외 객체를 그대로 다음 순위, 즉 이 메소드를 호출한 바깥쪽에 있는 캐치 블록 쪽으로 다시 던져졌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만든 예외 객체를 잡아와서 이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것을 through 명령문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다시 토스를 했습니다. 자, 들어온 것을 그대로 토스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새롭게 예외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소스 코드는 조금 전에 설명한 소스 코드 내용과 동일해요. 그런데 제일 끝부분 리스로 다시 던지게 하는 부분,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여기서 만든 예외 객체를 얘가 잡아와서 이 안으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왔는데 이거를 그대로 토스를 해줬어요. 이제는 여기에 피연산자를 만들어서 예외 객체를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라고 객체를 만들 거예요. 예외 객체 타입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 divide by zero exception 요 예외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ivide by zero exception이라는 예외 객체를 여기서 만들겠습니다. 새롭게. 자, 생성자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사용자가 정의한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요게 대문자로 리스로라고 하겠습니다. 리스로. 자, 사용자 정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앞에 있는 것들은 인수가 하나죠. 하나일 경우에는 요 메시지, 요 문자열이 예외 객체 내 메시지 프로퍼티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메시지, 즉 divide by zero exception 이 클래스 타입으로 만든 객체 속에 있는 메시지 프로퍼티에 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인수를 정의합니다. 두 번째 인수는 여기에서 끌고 들어온 예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보내게 되는 거죠. 참조 변수 뭐죠? 이 예외 객체를 끌고 왔던 놈. 그것은 이 참조 변수입니다. 이 참조 변수를 두 번째 인수로 정의를 하게 돼요. 자, 요 예외 객체를 새롭게 만들어서 기존에 끌고 들어왔던, 즉 얘가 끌고 왔던 이 객체의 주소를 두 번째 인수로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에 124번째 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외 객체를 받는 쪽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받는 쪽 이 예외 객체 다시 토스했을 때 어디로 간다고 했죠? 여기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캐치 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캐치 이전 예에서는 예외 객체 이것을 이쪽으로 끌고 왔지만 참조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객체는 소멸됐다고 했어요. 자, 소멸시키지 말고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롭게 만든 예외 객체 클래스 타입, 자,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익셉션이죠. 요걸 갖고 참조 변수를 하나 정의합니다. 자, 리스로라고 참조 변수 이름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전 예제와 같이 던져진 예외 객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외 객체, 그 객체를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끌고 오게 될 겁니다. 캐치하는 거죠. 다시 여기 참조 변수의 타입 디바이드 바이 익셉션 요 타입, 그리고 던져진 예외 객체의 클래스 타입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익셉션 같죠. 던져진 예외 객체를 얘가 끌고 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끌고 왔어요. 이게 문자열을 출력하는 부분 요거를 지우고 문자열 보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보관이기 때문에 달러 표시, 그리고 이 안에 끌고 온 것, 조금 전에 생성된 새롭게 만들어진 예외 클래스 그 객체 얘가 끌고 왔죠. 그 객체를 자, 끌고 온 거를 갖다가 자, 여기서 좀 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 이름이 들어가는 브레이스, 이 안에 참조 변수 예외 객체를 끌고 왔던 참조 변수입니다. 점을 한번 해볼게요. 멤버 접근 연산자. 자,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화면에 뭐가 출력이 될까요? 여기 있는 리스로가 화면에 출력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익셉션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 속에 있는 메시지 프로퍼티에는 요 문자열이 들어갈 겁니다. 문자열이 들어갈 거. 그 문자열을 여기서 출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이 끝났고 첫 번째 문자열 보관 끝. 두 번째 문자열 보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자열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문자열 보관을 위해서 땡땡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 탭을 지정을 합시다. 탭. 그리고 이렇게 문자열을 집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수에 해당되는 브레이스를 삽입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멤버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점. 이번에는 이너 익셉션 요걸 호출합니다. 이너 익셉션 이것도 프로퍼티예요. 어떤 프로퍼티냐? 새롭게 예외 객체를 만들어 보낼 때 여기에 인수로 전달한 거 뭐죠? 요 객체를 끌고 왔던 참조 변수입니다. 그거를 두 번째 인수로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생성된 요 객체, 이 객체의 주소를 이 이너 인셉션 요게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캐치 쪽 내부로 들어보내고 그 캐치 내부에서는 리스루를 합니다. 다시 보내요. 보내면서 새로운 예외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 예외 새롭게 만든 예외 객체 내에 처음 들어왔던 예외 객체도 함께 딸려서 보낸 겁니다. 그 딸려서 보낸 게 여기에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연결이 된 거. 자, 이것도
참조 변수, 즉 첫 번째 예외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입니다. 여기서 점을 해볼까요? 그 객체 속으로 갑니다. 첫 번째 예외 객체. 여기에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메시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새롭게 만든 예외 객체 속에 있는 메시지. 그것은 여기에 있는 요 문자열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inner exception 참조 변수입니다. 프로퍼티 형태를 갖고 있는 참조 변수. 이 참조 변수는 제일 처음 만든 예외 객체. 얘를 가리킵니다. 이 객체 속에 있는 메시지. 뭐죠? 요 문자열입니다. 따라서 요 문자열이 여기 있는 문자열이 여기에 출력되게 될 겁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컨트롤 F5.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보이는 것처럼 자, 이거를 좀 크기를 조정을 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새롭게 예외 객체 divide by zero exception 클래스 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진 객체. 이걸 던져서 여기서 받고 리스로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캐치해오고 캐치해온 것을 메시지로 뿌려줍니다. 그럴 것이 여기 리스로 대문자로 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것 제일 처음 exception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예외 객체 그 속에 있던 메시지 프로퍼티 여기 있죠. exception in through exception catch 리스로 이 문자열이 여기에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외 객체가 만들어진 것을 캐치 쪽으로 보내고 그 예외 객체를 그대로 바깥쪽에 있는 캐치로 토스할 수도 있고 지금 수정한 것처럼 캐치 내부에서 새롭게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기존에 가져 들어온 예외 객체와 함께 캐치 쪽, 즉 바깥쪽에 있는 캐치 쪽으로 보내서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강의 노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부분이 조금 설명한 것들이에요. 자, 다시 through 명령을 통해 갖고 들어온 것을 그대로 저 피연산자가 없는 경우 바로 다음번 캐치 블록, 즉 바깥쪽에 있는 캐치 블록으로 던져질 수도 있고 또는 캐치 블록 내에서 새로운 타입의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바깥쪽에 있는 캐치 블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캐치 내부에 처음 전달된 예외 객체를 딸려서 보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예외 객체와 함께 딸려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미송아지가 있어요. 어미소가 있습니다. 어미소는 새로운 예외 객체로 만들어진 예외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거기에 아기 송아지를 함께 딸려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 송아지라는 것은 처음에 exception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예외 객체, 처음 캐치 안으로 들어온 예외 객체,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던져진 예외 객체는 던져진 지점에서 스택 트레이스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전 예외 상황은 해제가 되는 거죠. 예외 코드로 가볼까요? 예제 코드. 자, 여기서는 우리가 딸려서 보냈습니다. 어디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앞쪽에서 전달된 예외 객체, 이것을 아기 송아지처럼 딸려서 보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새로운 예외 객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전의 예외 상황은 리셋이 돼버립니다. 리셋이 돼버려. 즉, 던져진 것을 그대로 토스하는 경우, 토스했을 경우, 이렇게 지웠을 경우
요 예외 객체는 살아 있어서 바깥쪽에 있는 캐치 쪽으로 전달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새롭게 예외 객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내부로 전달된 요 예외 객체는 이 안에서 리셋이 돼 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기 송아지처럼 딸려서 보내는 거죠. 딸려서 보내는 거.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타입의 예외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전에 있는 예외 객체를 딸려서 보내야 됩니다. 즉, 이전에 들어온 예외 객체를 내부 예외 객체라고 합니다. 영어로 Inner Exception Object. 자, 이 용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 일반적으로 던져진 예외 객체를 그대로 다시 던지게 하는 것보다 다시 토스할 때, 이때는 새로운 예외 객체를 만들어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이전에 있던, 즉 내부 예외 객체, 이것을 새로운 예외 객체와 함께 딸려서 보내면은 이 예외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됐는지 캐치 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3절에서 다시 한번 7의 3절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 블록 내에 예외 상황이 없는 경우, 이때는 트라이 블록 끝까지 모든 명령문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겠죠. 트라이 블록 끝에 도달하더라도 파이널리 블록은 항상 경유해서 마치게 됩니다. 물론 트라이 블록 내에서 예외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 예외를 캐치 블록에서 처리하고 난 이후라도 파이널리 블록은 항상 경유해서 나가게 됩니다. 캐치 블록에서 예외를 잡지 못하거나 또는 예외를 다시 던지기를 하면은 제어권은 현재 있는 트라이 캐치 블록 바깥쪽에 있는 캐치 블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트라이 블록 내에 또 다른 트라이 캐치 블록을 중첩해서 놓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 안쪽의 트라이 블록에서 예외 상황이 발생되고 그 예외 상황에 대한 예외 객체를 안쪽에 있는 캐치 쪽으로 전달했지만 이 캐치 쪽에서 못 잡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바깥쪽 캐치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정리해 보게 되면 트라이 쪽에 예외 객체가 발생이 되면은, 예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예외 객체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캐치 쪽으로 보낸다. 그런데 거기서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캐치 쪽으로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거기서도 처리 못했다. 그러면 그 바깥쪽에 있는 캐치 쪽으로 전달합니다. 그것도 처리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윈도우즈 OS CLR이라는 이 부분에서 예외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윈도우즈 OS 또는 CLR,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비정상 종료가 되고 예외 메시지가 화면에 보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윈도우즈 OS 또는 CLR 여기서 여기서 처리하기 전에 그 전에 예외들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트라이 블록 내에 비록 리턴 명령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턴은 뭐죠? 현재 메소드를 종료하라는 겁니다. 리턴하라는 거예요. 자, 리턴 명령문이 있어도 파이널리 블록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자, 예제를 가볼까요? 여기서 트라이 블록 있죠? 여기 리턴 명령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메소드가 여기서 리턴돼서 종료가 되는 거죠. 자, 리턴 되더라도 반드시 파이널리 이 블록은 경유합니다. 따라서 순서가 뭐냐면 리턴 명령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라이 블록과 연결된 파이널리는 반드시 수행하고 그 다음에 리턴돼서 이 메소드가 종료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메소드 내에 리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리턴이 트라이 블록 또는 캐치 블록이 있다. 그럴 경우에 파이널리 블록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리턴이 수행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있네요. 트라이 블록 내에서 예외가 없더라도 파이널리 블록은 항상 수행됩니다. 그리고 예외 상황이 발생되고 캐치 쪽에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캐치가 끝난 다음에 파이널리 블록은 항상 실행됩니다. 거기에 더해 갖고 캐치 쪽에서 예외 객체를 받았는데 거기서 예외를 처리를 못했다. 그럴 경우에는 파이널리 블록 내에 리스루를 통해 갖고 다시 예외 객체를 만들어서 캐치 쪽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이널리 블록 내에 through라는 명령문을 통해 갖고 기존에 있던 예외 객체 또는 새롭게 만든 예외 객체를 바깥쪽에 있는 캐치 블록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이널리 블록은 언제나 실행된다. 예외가 할 수 있는 모든 명령문 주위에 트라이 블록을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코드가 굉장히 지저분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는 메모리 누수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트라이 블록을 배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트라이 블록에 여러 개의 캐치 블록을 위치시키고 나머지 파이널리 블록이 오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유식 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를 살펴봅시다. 자, new를 통해 갖고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example 클래스. 그런데 이 클래스에서는 여러 개의 자원들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리소스죠. 리소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미지 파일, 아이콘 파일,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 그 밖에 메모리를 끌어오는 것, 자원을 끌어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클래스들이에요. 자,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객체 속에 아이콘, 이미지, 동적 메모리 할당, 기타 여러 가지 메모리에 관계되는 그런 자원들을 이 안에 넣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게 되는 거죠. 자, 트라이 블록으로 갑니다. example object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sum 메소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예상 없이 정상적으로 끝났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라이 블록과 연결되어 있는 파이널리 블록은 항상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조건문이 나오네요. 이 참조 변수가 널이 아니다. 널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소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널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객체도 참조하고 있지 않은 그냥 널 참조 변수입니다. 널인 경우에는 if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경우에는 널이 아닙니다. 즉 어떤 객체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객체 속에는 여러 개의 자원을 끌어다가 메모리에 집어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파이널리에서 해제를 시켜줘야 돼요. 해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참조 변수 이것을 형변환을 해줘요. 캐스팅을 해줍니다. 어떤 타입으로? iDisposable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줍니다. 인터페이스 우리가 12장에서 배웠죠. 인터페이스는 껍데기만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메소드와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메소드와 프로퍼티는 정의되지 않은 그냥 선언된, 즉 몸체가 없는 선언된 메소드와 프로퍼티만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클래스 쪽에 꼽아갖고 인터페이스에 있는 프로퍼티, 메소드 이거를 구현해 놓는 것. 자, 이것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참조 변수 이것을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즉 iDisposable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줍니다.
iDisposable 인터페이스 내에는 여러 개의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스포스입니다. 이 디스포스를 example 클래스 내에서 구현해 놨겠죠. 따라서 디스포스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현재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여기에 자원들을 모두 정리를 할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정리를 하는 메소드예요. 이 디스포스 그리고 iDisposable 이것은 14장, 15장 비주얼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디스포스 이거를 통해서 현재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이 객체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리소스를 자동으로 메모리에서 해제시켜주는 역할을 이 디스포스라는 메소드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드가 굉장히 길죠? 자, 이것을 using 명령문을 통해서 간단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헤드를 놓고 그 다음에 body를 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객체를 만듭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객체 속에는 여러 종류의 리소스를 메모리에 끌어오는 그런 기능들도 함께 갖고 있어요. 자, 앞에서 예와 같이 참조 변수로 이 객체를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sum 메소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끝났어요. 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dispose라는 메소드가 호출돼서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여러 개의 자원들을 자동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때 using이라는 명령문을 써요. 자, 특히 어떤 객체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다. 자원을 메모리 속에 보관하고 있다. 이걸 처리하는 방법 간단하게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이 참조 변수 여기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헤드에 있는 것은 무조건 지역 변수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객체를 만들고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얘를 가리켰고 자, 이 참조 변수가 브레이스가 닫히면은 사라집니다.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이 메모리 속에 있는 이 객체 얘도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한 가지 더 일을 해요. dispos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 안에 객체 속에 있던 메모리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dispos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는 것 이것이 using이라는 키워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using 키워드의 간단한 예를 이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yDisposable이라는 클래스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iDisposable 인터페이스가 이 클래스에 꼽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iDisposable 이 내부에 선언된 메소드, 프로퍼티 이것을 이 클래스 내에서 구현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디스포스 이것이 iDisposable 인터페이스 내에 미완성의 메소드로 선언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body와 함께 구현해 놓은 부분입니다. myDisposable 클래스 이 내부에 인스턴스 변수, 프로퍼티 없이 두 개의 메소드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객체를 만듭니다. 그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myDisposable 타입.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인수를 전달해야 되는데 인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 없이 생성자가 호출될 거예요. 참고로 이 클래스 내에는 생성자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컴파일러가 직접 인수 없는 생성자를 이 안에 삽입을 시켜 놓습니다. 어떤 클래스든 생성자는 꼭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없지만 컴파일러가 디폴트 값으로 할당할 수 있게끔 디폴트 값으로 이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를 초기화할 수 있게끔 생성자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삽입시켜 놓습니다. 자, 여기서는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가 없기 때문에
초기화해야 될 대상은 없겠죠. 그렇지만 생성자는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이 안에 넣어 놓게 됩니다. 자,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왼편에 있는 my disposable 이 참조 변수가 참조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ry 블록으로 들어갑니다. my disposable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속에 dothing을 호출합니다. 뭐 간단하죠. 여기에 요 문자열만 화면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상황에서는 예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치 쪽으로 갈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트라이 블록 종료된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반드시 파이널리 블록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왔어요. if 조건문이 있네요. my disposable 참조 변수입니다. 어떤 객체를 가리키나요? 여기서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my disposable 참조 변수 내에는 이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소값은 null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null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이 참조 변수가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메모리에 객체를 만들어 놓은 상태죠. 자, 그것을 해제하는 것 dispose라는 메소드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객체도 메모리에서 소멸시키지만 그 객체에 만약에 리소스가 할당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리소스도 이 dispose라는 메소드에 의해서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my disposable 이 참조 변수를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타입으로? I disposable 타입으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dispose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기 있는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물론 이 메소드는 이 dispose 안에 선언되어 있던 메소드였죠. 그것을 여기서 구현해 놓은 것, 요것을 호출해줍니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요 문자열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문자열을 나타나게 했지만 정말로 my disposable 이 객체 속에 리소스가 있었다면은 여기에서 리소스를 해제하는 해체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해체 작업. 해체 작업이 반드시 이 dispose라는 메소드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없고 그냥 문자열만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명령문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어떤 특정 객체 이것을 해체해야 된다. 여기서 해체라는 것은 리소스를 해제하는 걸 의미합니다. 해제해야 된다. 그러면 dispos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이때 반드시 이 클래스에 dispose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I dispose 인터페이스가 꼽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using 키워드의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앞에 있는 부분 여기에 객체를 만들고 try, catch, finally 그리고 finally로 와서 dispose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부분. 자, 이 부분들을 코멘트 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KC.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을 코멘트를 다 해제하겠습니다. Ctrl KU. 자, 아주 간단하게 위에 이렇게 긴 코드들을 간단하게 네 줄로 표현했습니다. 자,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using의 헤드를 볼까요? 헤드. 자, 여기서는 아까 했었던 요 객체를 만드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객체를 만들고 이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가 참조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블록 안으로 들어와서 my disposal 그리고 .dothing 이거는 try 블록에 있었던 거가 동일합니다. 자, 이걸로 끝이에요. 자, 요 참조 변수는 헤드에 있기 때문에 지역 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브레이스가 닫히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이 참조 변수가 가리켰던 이 객체 얘도 함께 사라지겠죠. 이 사라질 때 자동으로
디스포스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형변환을 해서 디스포스를 호출하는 것. 자, 이것을 using이라는 키워드는 자동으로, 즉 참조 변수가 소멸되는 시점에서 객체가 사라지고 그리고 자동으로 디스포스라는 메소드가 호출되면서 이 객체 속에 있던 리소스 모든 것을 해제를 시켜줍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코드로서 좀 강의 노트를 비교를 해가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exception 클래스의 여러 개의 프로퍼티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exception이라는 예외 클래스 계층구조상의 제일 위에 있는 기반 클래스, exception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이 클래스 내에 어떠한 종류의 프로퍼티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 살펴보기 위해서는 온라인 매뉴얼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링크를 따라가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창이 들어요. 자, exception 클래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에 생성자가 있고 그리고 프로퍼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온라인 매뉴얼 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xception 클래스도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클래스라고 나오네요. 자, 온라인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아주 빈번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그램 실력이 늘게 돼요. 자, 우선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우선 그동안 우리가 많이 사용했던 메시지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프로퍼티에는 exception 객체와 관련된 오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물론 앞에서 사용자가 정의한 예외 객체 수루를 할 때 우리가 new를 써갖고 예외 객체를 새롭게 만들었죠. 그때 첫 번째 인수로 전달한 것, 그 문자열이 이 프로퍼티 속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택 트레이스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것을 호출하면은 메소드 호출 스택, 즉 현재 예상이 발생되기까지 진행해 왔던 여러 개의 메소드들 관계, 즉 어떤 특정 자, 처음 시작할 때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하죠. 메인 메소드가 A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A라는 메소드가 B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B라는 메소드가 C라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렇게 호출되는 관계들, 순서 이런 것들이 스택 트레이스라는 프로퍼티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를 읽게 되면은 그동안에 예외 상황이 발생된 지점까지 어떠한 메소드들이 호출되고 그리고 호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IDE라고 나옵니다.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를 얘기해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컴파일 또는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PDB라는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파일 폴더 속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폴더 속에 있는 PDB 파일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디버깅 정보 또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 ID는 디버깅 정보, 즉 PDB 파일 속에 있는 디버깅 정보를 액세스해 갖고 메소드 호출 스택,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외 상황이 발생되기 전까지 어떠한 메소드들이 호출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스택 트레이스에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행 바이 행으로 이런 기록된 것을 가지고 어떤 메소드들이 호출됐는지 그 위치를 이 스택 트레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스택 트레이스 예외 상황이 발생된 지점까지 어떠한 메소드들이 호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메소드들이 각각의 메소드들이 소스 코드 상에 어떤 줄에 있는지 어떤 라인에 있는지 그 라인 번호와 함께 추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 스택 트레이스 프로퍼티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너 익셉션 프로퍼티가 있어요. 자, 이것은 내부 예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내부 예외 객체, 즉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기 송아지를 얘기를 해요. 새로운 예외 객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전에 전달받은 예외 객체, 그것을 내부 예외 객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새로운 예외 객체가 만들어질 때 함께 딸려보내야 돼요. 그 딸려보내는 수단이 이너 익셉션 프로퍼티가 해당됩니다. 즉, 이 프로퍼티는 참조 변수가 되겠죠.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내부 예외 객체, 즉 이전에 캣치 쪽으로 전달받은 이전 예외 객체를 끌어올 수 있는 프로퍼티, 이게 이너 익셉션 프로퍼티에 해당됩니다. 이것 또한 익셉션 클래스 내 멤버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코드를 변경해 가면서 내부 예외 객체를 끌어오는 방법을 소스 코드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헬프링크, 소스, 타겟 사이트 이런 등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프로퍼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예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됐는지, 그 예외 상황을 참조할 수 있는 매뉴얼이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